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2 영역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적 연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과학을 한번 좀 봅시다. 사이언스. 과학. 이 한자를 파자에 보면은 요게 벼를 얘기하거든요. 벼. 우리가 먹는 쌀. 이거는 말이에요, 말.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말두자예요. 말두자. 요만한 거를 한 홉이라고 그러나? 그 있어요. 그 옛날에는 쌀을 측량할 때 딱 요거 한 밥그릇 정도로 홉. 그 다음에 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말. 요즘 학생들 있어요. 아무튼 요런 요만한 밥솥만한 거를 말두, 한 말, 두 말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측정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게끔 하는 걸,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과. 그래서 이거를 과를 쪼갤 과자라고 그래요. 쪼갤 과. 세세하게 나눈다, 분석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과학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객관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만 명이건 100만 명이 간에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이거야 하고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되죠? 그러니까 과학은 뭘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수학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은. 왜냐하면 수학이 가장 객관성이 높은 학문이니까. 체계적이며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반증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그거 O야. 그럼 잠깐만, 그게 진짜 O야? O야. 내가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했어. 근데 여러 사람이 잠깐만, 그거 O 아닌 것 같은데? 참 말 맞네. 내가 이거 자료 수집해서 분석해하고 이거 O로 한 거야. O 맞아. 5번 아닌 것 같은데 O.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 한번 반증해봐. 다시 한번 조사 한번 해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무조건 맞대니까 오래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 과정이 투명하게 제시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짬짬이로 그냥 폐쇄체계 마냥 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아니 객관적이라며. 근데 뭐가 두려워? 그죠? 그럼 투명하게 해야지.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의 배경이 되는 다양한 패러다임과 그 특성의 연결을, 패러다임이라는 거는요, 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임이라는 거는 특정 집단, 특정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예요. 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페라가 붙었어요. 페라라는 거는 광범위하다는 뜻이거든요. 광범위.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그 시대의 구성원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패러다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 근데 그 패러다임은 그 시대가 지나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쉽게 얘기할게, 아주 돌아가시면, 죽으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패러다임.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대표적인. 남존여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세대도 약간 그게 남아있어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내 세대는 약간 한 절반 정도는 되는데, 남자면 와, 여자면은 이렇게 보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제 우리 세대는 약간 경계선이 있고 우리 아들, 손자, 손녀 세대는 어때요?
남존여비 했다가는 바로 아웃이죠. 그냥. 뭐? 남존여비? 요즘 MZ세대라고도 안 하고 아무튼 그 세대들한테 남존여비래. 저기 여존남비 아니에요? 이런다는 거지. 그럼 패러다임이 바뀐 거 아니야? 바뀐 거란 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패러다임의 개념.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이야. 그런데 지동설이 나오면서 소수 사람이긴 하지만 이 천동설 사람들이 싹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러면서 지동설이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야. 패러다임이 바뀐 거지. 패러다임. 유럽이 이거였어. 1800년대까지만 해도 18세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미국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이 그럼 패러다임이 바뀐 거지. 전 세계 사람들이 프랑스, 전통적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보다 와, Great America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전쟁하고 하고 있잖아. 지금 미국이 이거잖아.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유럽에서. 언더스탠 이해되죠? 1번 실증주의. 진리는 객관적으로 탐구가 가능하다. 실증주의. 수학을 기반으로. 후기 실증주의. 진리는 연구자의 경험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실증주의고 후기 실증주의는 뭐냐면 실증주의는 수학을 기반으로 해요. 철저하게. 그런데 워낙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너무 객관성을 따지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아니 인간 사회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 물론 증명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인간은 주관적인 감정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부 배제하고 오로지 객관성만 한단 말이에요. 실증주의는. 대표적인 학자가 꽁뚜, 뒤르켐 이런 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좀 숨 좀 쉬자. 주관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주자.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요소도 많이는 아니지만 좀 포함시켜 주자. 숨 좀 쉬자, 숨 좀. 그게 바로 뭐예요? 후기 실증주의. 그래서 진리는 연구자의 경험, 주관적 경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 이거 맞는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이 뭐예요? 실증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후기 실증주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철저하게 정형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후기 실증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대표적으로 샤넬이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여자의 그 단추, 대부분 단추는 앞에 있잖아. 근데 뒤에다 놓은 거야. 뒤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지. 아니, 왜 단추를 뒤에다 달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샤넬이. 여자의 이 가슴 부위, 몸매를, 맵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단추를 뒤에다 달았다는 거예요. 충격인 거지. 이해되시죠? 근데 샤넬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정장을 입었는데 운동화를 신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잠깐만요. 고 교수님 정장인데 왜 구두를 안 신고 왜 운동화를 신으셨어요? 아니, 편해 이래요. 편하니까 내가 운동화 신는 거야. 아니, 구색이 안 맞잖아요. 그게 중요해? 내가 편하다는데? 이게 바로 뭐야?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 구성주의 마찬가지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구성주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거. 같은 맥락.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구성주의. 대표적으로 뭐예요? 무제. 그림이 있는데 어떤 소녀가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예전에는 실증주의라든가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를 바라보는 소녀 이렇게 하고 딱 규정시켰단 말이에요. 정형화시키고. 그런데 무제라는 거 제목이 없어?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갈매기를 보고 있구나. 아니야. 지금 그림에는 안 보이지만 배가 지나가는 거 보고 있어. 아니야. 지금 남자친구가 저기서 오고 있는데 그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 작품들 보면 무제 이게 되게 많아요. 무제. 사회 구성주의, 주관성 강조. 실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이 돼. 상호작용. 비판이론 사회적 현상은 이데올로기와 분리될 수 없다. 사회적 현상을 이데올로기와 분리될 수 없다. 비판이론. 맞죠? 그러면 교수님 전부 다 맞는 건데요. 교수님. 그렇지. 맞는데 살짝 비꼰 게 하나 있어요. 살짝. 원래는 이거 다 맞다고 해줘야 되는데 살짝 비꼰 게 뭐냐?
바로 요 2번이에요. 2번. 진리는 연구자의 경험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이 된다. 솔직히 이거 후기 실증주의가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연구자의 경험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이거는 어느 쪽에 더 가깝냐?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사회 구성주의 쪽에 더 가까워요. 솔직히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 딱 경계선에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약간 보면 후기 실증주의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딱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정답은 2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있는데요. 여기 걸친 거예요. 그럼 요거만 조금만 나가면 볼이잖아. 요거야만 스트라이크고. 여기 지금 걸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정답 몇 번이라고 본다? 2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28번.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2026년 현재 연령이 10대인 자녀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이 중 5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하였고 향후 5년마다 향후 몇 년마다? 5년마다 동일 모집단에서 같은 크기로 표본 추출하여 동일 설문지로 조사할 예정. 이건 뭡니까? 대표적인 동년배 조사죠, 지금. 같은 말로 동료 집단 조사라고도 합니다. 이걸 같은 말로 코호트 조사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코호트 조사. 그러니까 같은 그 부류, 여기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죠. 그 같은 부류, X세대, Y세대, MZ세대 또는 무슨 뭐 70년 개띠, 82년 개띠 이렇게 그 특성을 가진 집단들을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2회 이상 하는 종단 조사 형태로 2회 이상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동류 집단 조사, 동년배 집단 조사, 코호트 조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 1번, 코호트 특성에 관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1번이죠. 일반적으로 횡단 연구에 비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여기 나왔잖아요. 향후 5년마다 지금 진행한다고. 고로 비용이 증가되는 거죠. 절약이 되는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은 조사 시점에 따라서 달라진 아니죠. 그 모집단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하는 이 동류 집단, 모집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안에 자녀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성원은 바뀔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 특성을 가진 모집단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대신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서 C라는 사람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패널 조사보다는 경향 조사 쪽에 더 가까워요. 동년배 조사는. 틀렸습니다. 동일인을 응답자로 선정하여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일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은 동일 집단이지만 그 안에 구성원들은 바뀔 수가 있다. 언더스탠 이해되죠? 틀렸습니다. 횡단 연구로서의 구조적 장점이 드러나 아니죠. 종단 조사입니다. 횡단 조사는 1회 이상 하는 1회 조사가 횡단 조사고 이거는 지금 5년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종단 연구, 종단 조사 형태를 취한다. 따라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질적 연구는 연구 과정이 경직되지 않아 유연하게 진행이 됩니다. 유연하게. 맞죠? 양적 연구는 표본의 크기가 대규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적 연구에는 뭐가 들어간다? 서베이가 들어가는 거죠. 서베이 교사가.
설문조사가. 양적 연구는 주로 비구조화된 질문 아닙니다.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합니다. 객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양적 연구라는 거죠. 틀렸습니다. 다음, 질적 연구는 자료 분석을 통하여 패턴과 의미를 보세요. 맞습니다. 패턴, 의미 하나 더 추가하면 맥락, 숨겨진 뜻 이런 것들을 모색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질적 연구는 관찰과 면접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양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질적 연구도 되게 중요하죠. 저 사람의 숨겨진 의도가 뭘까? 일정한 패턴을 분석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맥락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 분명히 공격할 것 같은데? 휴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지금 26회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일정한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지금 최근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어떤 전반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사회 문화, 사회복지의 어떤 현상으로 봤을 적에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강조할 수 있겠구나. 고로 그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해되죠? 인행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자살률이 급증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봤더니 자살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 그러면 자살과 관련된 보기를 집어넣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겠다. 요거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건 뭘로 들어가? 이건 질적 연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패턴과 의미. 자료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29번의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분석 단위로서 사회적 가공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결혼식, 유권자 집단. 예? 정답 바로 나왔네. 유권자. 이건 집단. 이건 집단이죠. 개인, 집단, 사회적 가공물. 주로 매스미디어죠. 사회적 가공물은 주로 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니까는 뭐 문화, 경제, 뭐 언론, 뭐 등등등. 미디어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리책 들어가고. 결혼식, 문화니까 들어가고. 교통사고 들어가고. 그럼 유권자 집단은 말 그대로 집단에 들어가는 거죠. 집단에. 정답 몇 번? 2번. 자, 31번. 가설 검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통계적 검증력이란 연가설, 다른 말로 귀무가설이라 하죠. 뭐뭐 관계가 없을 것이다. 뭐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뭐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연가설, 귀무가설이 참일 때가 아니라 거짓일 때입니다. 거짓일 때. 거짓일 때 기각될 수 있는 확률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통계적 검증력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1번. 대립가설은 연가설이 기각될 때 채택되는 가설. 자, 보세요. 고병모 교수가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지, 사람 이름을. 자, 어떤 A라는 교수가 있다고 할게. A라는 교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이론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줄기차게 이의 제기를 해. 이거 이론에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 이의 제기를 해. 제가 연구해 봤더니 이거 기존 이론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오류가 있는데요. 줄기차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론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연가설을 세우고 다른 말로 귀무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때 연가설만 있는 게 아니라 대립가설도 같이 만들어요. 근데 대립가설은 연구가설이라고도 해요.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가설, 귀무가설, 대립가설, 연구가설.
이해되죠? 이 상태에서 검증은 어떤 애를 하느냐? 기존 이론을 갖고 한단 말이야. 왜? 여기는 소수 데이터가 표본이 적단 말이에요. A라는 교수가 오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반면에 영가설은 기존의 이론이 맞다는 쪽이거든. 기존의 이론이 맞다. 오류가 없다. 이런 쪽이에요. 영가설은. 고병무 교수가 뭔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아니야. 당신이 얘기한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뭔가 큰 차이가 있다고 고병무 교수가 얘기하는데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차이가 없어. 자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 이쪽이란 말이에요. 기존의 이론이 맞다는 쪽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기존의 이론을 가지고 얘를 조사를 한다. 검증을 한단 말이야. 언더스 이해되세요? 고로 대립가설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가설, 기존 이론 얘를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기각이라는 거는 얘가 틀렸다는 거거든. 진짜 오류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 대립가설 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가설, 고병무 교수 말이 맞네. 이거 진짜 오류가 있었네. 이거 영향을 주네. 차이가 있었네. 고병무 교수. 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대립가설은 영가설이 기각될 때 채택되는 가설입니다. 맞죠? 이 말이. 영가설은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의 목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정반합이거든요. 칼 파퍼 들어보셨죠? 정반합이야. 정이라는 거는 기존의 이론이라는 거죠. 근데 절대적이고 확실한 게 아니라 불확실하며 확률적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그런데 고병무 교수가 저기 오류가 있습니다 하고 이의 제기를 했단 말이야. 다들 기존의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러면 검증해보자. 연가설 통해 갖고 검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기존의 이론이 수정 보완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영가설은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의 목적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4번 신뢰 수준. 다른 말로 신뢰도를 높여요. 일종 오류는 뭐예요? 영가설이 참인데 그걸 기각할 수 있는 오류잖아요. 근데 신뢰 수준은 93에서 95%, 95%에서 97% 신뢰도를 높여요. 그러면 일종 오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되겠죠. 신뢰 수준을 높이면 일종 오류는 줄어듭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연구가설은 영가설을 통해서 간접적 검증. 그렇죠. 대립가설, 연구가설, 결을 같이 하는 얘를 집중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많이 있는 기존의 이론, 연가설을 집중적으로 파는 거예요. 여기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가? 고로 여기 이걸 가지고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얘도 틀리냐 맞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죠. 연구가설, 대립가설은. 이해되시죠? 맞는 말인 거죠. 정답 몇 번? 1번. 32번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측정 대상의 속성에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 이게 바로 측정의 개념이죠. 맞죠? 사건이나 현상을 세분화하고 통계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측정의 수준에 따라서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측정의 다각화를 통해 측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타당도가 낮은 측정 도구의 사용은 무작위 오차를 발생합니다. 무작위 오차,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죠. 체계적 오류 또는 체계적 오차를 발생하는 거죠. 무작위 오차는 비체계적인 거죠. 정리할게요. 타당도가 낮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정 도구의 사용은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작적 정의. 먼저 사전적 의미의 개념적 정의가 나오고
개념적 정의가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측정 가능한 뭐가 나온다? 조작적 정의가 나온다는 거죠. 개념적 정의를 실제 관찰 가능한 속성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주관적 해석의 수준을 낮춥니다. 맞습니다. 즉 객관성을 높인다는 거죠. 개념적 정의와 실제 측정의 중간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중간 과정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의미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다양해집니다. 아니죠. 측정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의미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다양해지는 게 아니라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다양해지는 거죠. 한 번 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다양해지는 게 아니라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다양해지는 거죠. 틀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연구 개념의 세부적 속성인 거죠. 조작적 정의는. 그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기역에서 디귿의 척도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연구자 A는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 성별과 교육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 수준은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로 성별은 남녀에게 각각 1과 2를 부여하고 교육 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졸, 중학교 졸, 고등학교 졸, 대학교 졸 이상으로 각 1에서 5를 부여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예.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 수준입니다. 임금 수준은 뭘로 들어갈까요? 임금 수준.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당신 월급 얼마야? 그 다음에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 아니, 벌써 정답을 얘기했네. 비율이죠, 비율. 성별, 구분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명목이라는 거는 구분 척도라고도 했습니다. 명목이라는 거는 구분 척도. 귀하의 성별은 1번 남자, 2번 여자. 구분되잖아요. 나는 남자. 귀하의 종교는 1번 개신교, 2번 캐톨릭, 3번 불교, 4번 기타 종교. 구분되잖아요. 귀하께서 지하철을 타고 오신다는데 수도권이에요. 그러면 몇 호선을 이용하십니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기타. 맞잖아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잖아, 구분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명목척도. 명이라는 거는 밝을 명자에다 눈목자인데 일본식 한자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제대로 확인된다. 밝은 눈. 아, 이거는 이거구나. 이거 딱딱 구분되어지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명목척도. 교육 수준. 교육 수준은 뭐에 해당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초졸, 중졸, 고졸. 서열이죠. 그래서 서열은 고저, 상하, 전후, 강약, 또 뭐 있을까요? 대소, 다소, 많을 따자, 적을 소자. 요런 형태가 나오면 요거는 뭐다? 서열. 따라서 비율, 명목, 서열. 비율, 명목, 서열. 정답 3번. 비율, 명목, 서열. 다음.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시면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누적 척도다. 맞죠? 누적 척도. 이거죠. 귀하는 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한다. 2번 그냥 저기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살게 한다. 3번 내가 사는 동네까지 안 왔으면 좋겠다. 4번 우리 동네까지 오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옆집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5번 우리 옆집까지 와도 된다. 6번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도 된다. 이렇게 점점 가까우면서 누적 척도가 되는 거죠.
거트만 척도는 각 문항을 서열적으로 구성해요. 서열.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강도부터 시작해갖고 가장 낮은 강도까지 서열적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귀하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1번 나도 끼어든 다음에 내리라고 한 다음 총으로 쏴버린다. 2번 나도 갑자기 끼어든 다음에 내리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때린다. 3번 멱살을 잡고 흔든다. 4번 삿대질하면서 욕한다. 5번 내리지는 않지만 창문 열고 what the fuck 욕한다. 예. 창문 닫고 욕한다. 마음속으로 욕한다. 이렇게 강도가 점점점 센 것부터 낮은 단계로 서열화시키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거트만 척도. 그러면서 누적적이면서 서열적이면서 체크를 하면은 이 사람이 요 위까지 할 사람이구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창문 열고 욕할 사람이야. 욕해.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할 사람이야? 여차하면 총으로 쏴버려. 그게 딱 보이잖아요. 여기 딱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트만 척도는 각 문항을 서열적으로 구성합니다. 맞습니다. 의미 차별 척도는 느낌이나 감정을 한 쌍의 유사 아니죠. 상반된 거죠. 상반된 의미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좋다. 그 다음에 상반된 통상 7등간 하거든요. 반대편에는 싫어한다. 편하다. 고생하다. 하고 싶다. 자격증을 따고 싶다. 따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양쪽에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아무튼 양쪽에 상반된 형용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유사한 형용사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상반된 형용사를 배치하는 거다. 그래서 의미 차별 척도는 말 그대로 차별이기 때문에 상반된 요 얘기가 유사한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리커드 척도는 척도나 지수 개발이요. 리커드 척도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5점 척도 있잖아요. 고병우 교수의 강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매우 만족, 2번 만족, 3번 보통, 4번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거잖아요. 대표적인 리커드 5점 척도. 그죠? 1번 찍어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척도나 지수 개발에 용이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베이 그 업체에서 그 기업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서베이 조사 형태가 바로 리커드 5점 척도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여기 있네요. 정답 4번. 다음. 측정도고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신뢰도는 뭐죠? 일관성이죠. 자, 양군 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떻죠? 신뢰도는 일관성이잖아요. 높죠? 한 곳에 모여있으니까. 그 다음에 타당도 정확성이죠. 다 모여있잖아. 여기 텐텐텐 모여있잖아. 높죠. 다음 관역을 벗어났네. 근데 다 모여있어. 신뢰도 어때요? 높죠? 근데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타당도는 떨어지죠. 다음 눈 감고 썼나? 네. 신뢰도 어떠죠? 네. 떨어지죠. 타당도도 떨어지죠. 타당도는 측정하려고 하는 의도된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를 나타냅니다. 맞습니다. 측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타당도도 높아진다? 어디 있어?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도 높은 거 A, B 두 개 있네? 타당도도 아니죠. 떨어지는 거 있죠. B 있잖아, B. 요 그림 있잖아, 요거요. 신뢰도가 높은 거 요 두 가지 케이스인데, 세 개 중에서. 타당도 떨어지잖아, B. 검사, 재검사 방법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일관성을 보기 위해서. 모의고사 한 번 봤는데 점수가 높게 나왔어. 근데 진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들어갈 수 있을까? 1급 딸 수 있을까?
2번 봐, 3번 봐, 4번 봐. 근데 역시 고득점이 나. 사회복사 1급 따겠네. 서울 연세대 고려대 들어갈 수 있겠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 개념에 대한 측정 도구의 문항수가 많아질수록 신뢰도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인 분석법은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요인 분석은. 어떤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타난 타당도, 옳은 것은 연구자 A는 한국 청소년의 진로 직업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탐색적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모든 문항들이 총 3개의 하위 요인에 구분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문항 간 상관 분석 결과 서로 다른 요인에 배치된 문항 간 상관은 낮게 나타났다. 자, 여기와 관련된 거는 뭐냐는 거죠. 자, 여기서 결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 문항 간의 상관 분석을 해봤더니 서로 다른 요인에 다른 원인, 다른 요소에 배치된 문항 간의 상관은 낮게 나타났다. 구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죠. 정답 몇 번? 1번. 1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 판별 타당도. 예측 타당도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몇 번 봤는데 4번 봤어. 근데 4번 다 고득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볼 사회복사 1급 시험도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이게 대표적인 뭐야? 예측 타당도. 동시 타당도. 어떤 A라는 측정 도구가 있는데 타당도를 확인하는 측정 도구가 있는데 여기서 90점이 나왔어. 그럼 이와 유사한 다른 측정 도구를 통해서 동시에 해가지고 뭐 유사한 아무튼 같은 맥락의 어떤 도구를 통해서 점수를 비교해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약간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해. 내가 보기에는 군생활 할 때. 그래서 그 장병을 불러가지고 요거 그 설문지인데 요거 한번 좀 작성 좀 해볼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 관련된 정신분석 자료를 통해 갖고 ICD 통해 가지고 딱 봤는데 90점 나왔어. 그러면서 저기 행복아님 잠깐 와보세요. 내일 그 수도병원 진료 있죠? 예, 있습니다. 정신과 좀 가서 진료 좀 받게. 내가 왜 정신과 진료받게 하는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와요. 그리고 나서 진료받고 딱 왔는데 바로 수도병원 정신과 군의관한테 전화해. 예, 702 특공대인데 3대대 11중대장입니다. 우리 그 장병 중에 그 홍길동이라 갔죠? 그래서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100점 만점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입원해야 됩니다.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한 90점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 조사한 요 자료도 90점 나왔어.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동시타당도.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는 대표적으로 실기시험이죠.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로 내용타당도는 누구에서 이루어진다?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전문가. 주로 이런 말 나오죠. 자, 논술고사야. 논술고사인데 주로 전문가, 교수들이 판단한다는 거지. 그거 갖고 점수를 매겨. 점수를. 실기고사야. 실기고사도 역시 뭐 무용과다. 그러면 무용 실기를 해. 음악가야. 피아노를 치거나 기타를 쳐. 그러면 거기 있는 교수들이 딱 보고 너는 몇 점, 몇 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해되죠? 어떤 숨겨진 맥락을 통해 가지고 딱 오케이. 대표적으로 뭐 미스터 트로트. 점수 매기는 형태. 기준 관련 타당도. 말 그대로 기준 관련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 예측 타당 형태가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표본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적 조사에 비하여 양적 조사의 표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양적 연구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 오차는 감소합니다. 맞죠? 3번 모수. 모수라는 거는 실제 값이죠. 통계치는 표본 값이죠.
그래서 모수치 또는 모수, 실제값과 통계치, 표본값의 유사성은 표본의 크기와 무관합니까? 아니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수치에 더 가까운 거죠. 즉 모수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1000명이 있는데 10명만 해요. 이게 100명, 200명, 300명. 점점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값이 모수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수렴되는 거죠. 다시 한번 모수와 통계치의 유사성은 표본의 크기와 무관한 게 아니라 관련이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통계치, 즉 통계치 표본의 값과 모수치, 모수의 실제값은 유사성을 띈다고요.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정답 3번. 동일한 표집 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에 투입된 변수가 많아질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해 이때 신뢰 수준을 95에서 99% 높이려면 표본의 크기를 역시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당도도 높아지는 거죠. 타당도도 높아지면 일종 오류가 감소하는 거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정답 몇 번? 3번. 39번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할당 표집은 확률 표집이다. 아니죠. 비확률이죠. 자, 할당 표집하고 층화 표집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 가지만 빼놓고. 예를 들어서 군인을 대상으로 내가 표본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군인을 나눠요. 어떻게? 장교, 부사관, 병사, 다른 말로 용사. 이렇게 나눠요. 나눈 상태에서 장교에서 100명, 부사관에서 100명, 용사에서 100명을 뽑는데 무작위로 뽑아요. 무작위로. 그럼 이건 층화예요. 똑같이 나눠요. 장교, 부사관, 용사. 그런데 연구자 임의적으로 저 김대희 나오고요. 최중희 나와. 저 고소희 나와. 저기 누구야? 우리 이중희도 나와.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해요. 뭔 말인지 알죠? 랜덤으로 안 돌리고 무작위로. 그러면 이건 할당 표집이에요. 프레임, 틀은 똑같은데 랜덤으로 돌려? 그러면 층화. 연구자 임의적으로, 자기적으로 너 나와. 그럼 이건 뭐가 되는가? 할당이라는 거죠. 할당은 대표적인 뭘로 들어가요? 비확률로 들어가는 거예요. 층화는 뭘로 들어가요? 네. 확률 표집으로 들어가고. 틀렸습니다. 확률 표집이 아니라 비확률. 단순 무작위 표집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을 사전에 알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냥 닥치는 대로 뽑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죄송. sorry. 단순 무작위 표집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을 사전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100이야. 100인데 10명을 뽑아. 근데 누가 뽑힐지를 몰라. 복불복이야. 복불복. 그러나 10명이야? 그러면 나도 뽑힐 확률이 있겠구나. 뽑힐 확률이 있겠구나. 단순 무작위 표집은. 로또야. 내가 로또를 10,000원치 샀어. 숫자가 있어. 나도 뽑힐 확률이 있겠구나. 몇 명을 뽑는지 알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단순 무작위 표집 랜덤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을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1, 10%네. 100명 중에 10명이니까 뭐야? 모집단을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체계적 표집은 아니죠. 체계적 표집이라는 거는 K번째 숫자를 뽑아. 그 다음에 사전에 약속된 배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배열 순서. 체계적 표집은. 이걸 다른 말로 계통적 표집이라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죠. 자,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검수를 해야 돼. 그러면 2번이 뽑혔어. 무작위로 해서. 그러면 사전에 약속된 배율이 2배수야. 그러면 2번 다음에 4, 8, 16, 32, 64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뽑는 거예요. 이렇게. 검수를 할 때. 대부분 보면 체계적 표집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체계적 표집은 뭘로 들어간다? 확률 표집으로 들어간다. 틀렸습니다.
눈덩이 표집, 다른 말로 연쇄 표집, 다른 말로 누적 표집을 한대. 이건 뭐냐? 소수 인원 한두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차 그 숫자를 늘려가는 형태, 숫자를 늘려가는 형태. 눈덩이, 스노우볼. 다시 한번 주로 이분들은 음지에 계신 분들이에요. 음지에 뭐 성매매 종사자라든가 알코올릭이라든가 그다음 뭐 가정폭력 대상자는 이렇게. 근데 그분들 전부 다 우리 사회복지의 어떤 클라이언트로거든요. 근데 드러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한 명을 알게 됐어. 그래서 소개를 받아. 소개. 그리고 소개받아가지고 2명이 돼. 3명, 4명, 5명 계속 늘어가는 거야. 소개를 받아갖고. 이해되죠? 이때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눈덩이 표지.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씁니다. 왜? 그분들 대부분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음지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무작위 표집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자기 표집인 거죠. 무작위 할 수도 없어요. 모집단 알 수도 없으니까. 임의 표집은 모집단의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아닙니다. 임의 표집, 판단 표집은요.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어떤 특정을 목적을 가지고 너 나와 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대표성이 높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자가 모집단에서 너 나오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요건 낫다. 요거 좀 봐주시고. 자, 40번 문제. 우편설문법과 대면면접법에 관한 비교 설명을 옳은 것은 대면면접법은 우편설문법에서 비용 절감 아니죠. 비용이 높게 들어가죠. 인건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면접자건 피면접자건 간에. 예, 틀렸습니다. 우편설문법은 대면 면접에서 응답률이 낮습니다. 왜? 작성을 했는데 우체통에 넣어야 되는데 우체통이 안 보이잖아요, 요즘. 그 우체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회수율이 낮습니다. 응답률이 말 그대로 응답률, 회수율이 낮아요. 낮다고요. 응답률, 회수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대면 면접법은 우편 설문법에 비해서 응답의 결측치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류인 거죠, 오류. 뭔가 결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그거 1번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면접하는데 선생님 1번이시라고요? 아까 얘기할 때 2번이 맞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1번입니다. 바로 수정할 수 있잖아. 얼굴 보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아까 맞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네요. 제가 말이 헛나왔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대면 면접법은 응답의 결측치, 실수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 설문법은 대면 면접법에 비해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 옳은 거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정답 4번. 설문지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정 반응이 나타나도록 배열합니까? 아니죠. 고정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제가 ATM 기계에서 이체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 통장에서 내 통장을 넣는데도 그 보이스피싱 관련된 문구가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귀찮으니까 지금 현재 통화를 하시면서 이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공공기관에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문항이 한 10문항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니요. 그냥 안 보고 눌러 아니요. 그러고 나서 엔터를 확인을 눌렀더니 다시 돌아가래. 왜 그런가 하고 꼼꼼히 봤더니 얘가 하나 있더라고. 얘. 그러니까 고정 반응 형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중간에 살짝 하나 얘를 집어넣는 거야. 왜? 꼼꼼히 보라는 거지. 고정 반응이 나타나도 배열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그냥 안 보고 누른다고 안 보고 이렇게. 그럼 그게 객관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같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렇죠?
응답 항목은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 상호 배타성이라는 거는 구분지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명목적도죠. 귀하의 종교는 포괄적이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뭐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불교, 기타 종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이면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되게끔 이렇게 서로 구분되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이중 질문과 유도 질문은 피하는 거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중 질문, 유도 질문, 폭탄 질문 이런 거는 피해야 됩니다. 응답자 이해 능력과 응답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 42번.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조사 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학대에 관하여 지난 10년 동안 A신문과 B신문에서 보도한 자료를 내용 분석했대요. 연구를 진행했다. 자, 봅시다. 1번 신문 보도자료 속에 숨어있는 잠재적 내용도 분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맥락. 제가 아까 트럼프 얘기했죠. 예. 맥락까지도 질적조사에서 많이 쓰지만 아무튼 그것까지 요즘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양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딩 작업은 아니죠. 코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 특정 단어를 계속 얘기해. Great America, Great America, Great America. Make again Great America. 맞지? 계속 그 단어를 얘기해. 아, 그러면 뭔가 미국 일방주의 쪽으로 가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비관여적 연구조사로 연구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용 분석. 맞죠? 분석 단위로는 기록 단위와 맥락 단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점 집단과 델파이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델파이 기법은 패널의 후광 효과를 방지. 아니죠. 패널의 후광. 이거는 델파이는 익명성을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우편조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각자 자기 연구실에 있는데 서로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자에 의해서 우편조사 형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장일치제로 모여가는 형태.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서로 모여 있으면은 백분 토론 받잖아요. 서로 핏대 세우고 싸운단 말이야. 지 잘났다고. 그리고 다음, 저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인데 근데 반대편에 있어. 그럼 하고 싶은 말도 못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헬로 이펙트. 후광 효과라고 그래요. 또는 내가 저분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나 그러면 저 교수님 의견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편조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패널의 후광 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초점 집단 면접은 소수 인원들, 대표 인원들을 뽑아가지고 토의해서 결론 내리는 형태.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간다. 그럼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냥 졸업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뭐 과대표, 그 다음에 뭐 반대표, 학회장, 교수님 몇 명만 모여가지고 우리 어디로 갈까? 이번에 저기 제주도로 가시죠. 오케이. 이걸 뭐라고 그래? 초점 집단. 익명의 전문가들을 아니 이건 델파이. 이건 익명의 전문가. 이건 델파이입니다. 틀렸고. 델파이 기법은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 아닙니다. 만장일치제예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탈락자가 나와요.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래갖고 답변을 안 하는 탈락자가 나온다. 틀렸습니다. 촉전 집단 면접은 참여자의 수가 많아. 아니죠. 소수 인원의 주요 몇몇 대표 인원들만 뽑는 거예요. 델파이 기법은 판단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 극단적인 의견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빼버려요. 극단적인 의견. 그 정답 몇 번이다? 5번. 44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사 설계로 옳은 것은
자아 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A 시설과 B 시설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하였대. 그럼 선정이란 건 뭐야? 비확률이죠. 랜덤으로 안 하고 연구자가 이렇게 뽑았다는 거야, 임의적으로. 두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A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실험했네요. 그 후 사전 검사에 참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거죠. 실험 들어가고 사전 검사하고 실험 들어가고 사후 검사하고 통제 집단 역시 똑같이 하는 형태. 그런데 랜덤은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거 비동일이잖아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단점 뭐가 있다? 얘네들이 얘네들을 따라하는 거. 모방 효과가 나온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3번이네. 45번 조사 설계의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는 연구실에서 얻은 결과물. 외적 타당도는 실제 대상, 실제 표본에서 적용시키는 거.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 정확성.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 아니에요. 실험실에 대한 결과치가 높다고 해서 실제 대상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틀렸습니다. 내적 타당도는 실험 결과를 다른 대상자에게 일반화시키는 아니죠. 이건 외적 타당도죠. 이건 외적 타당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화 이 말 나오면 외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는 종속 변수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독립 변수에 의한 것임을 확신한 이거는 내적 타당도.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거는 내적 타당도. 연구 대상의 대표성이 낮은 경우 외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연한 외부 사건이나 실험 도중 탈락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아니라 대표적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정답 몇 번이다? 4번. 그래서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 뭐가 있다?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46번. 실험 설계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동질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포메이션은 이렇게 되죠. 실험 들어가고 결과 보고 결과 보는 형태. 요인 설계는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그렇죠. 사용하는 설계다. 예를 들어서 음악 프로그램과 도예 프로그램이 성적 향상에 미치는 요인. 이렇게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거.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결합한 형태. 그러니까 이게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인데 여기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형태.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뭉친 형태.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솔로몬 4집단 설계. 그러나 주로 현실적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이론적으로 많이 쓰인다. 솔로몬 4집단 설계. 왜? 비용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적용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론적으로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교수님 현재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요거.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를 제일 많이 쓴다. 시계열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시계열 설계는 일단 뭐가 있어요? 이런 형태. 단순 시계열. 그 다음에 여기에 통제 집단 들어가는 복수 시계열.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 이거는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즉 검사 효과. 다른 말로 테스트 효과, 다른 말로 주시험 효과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시계열 설계. 4번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내적 타당도 아니죠. 이건 원시 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타당도, 내적 외적 타당도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47번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을 위한 비관여적 관찰도 가능하다. 평균 비교는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기초선의 변화의 폭과 기울기까지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BAP 설계는 기초선을 설정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래서 개입해야 하는 사례에 적합하다. 변화의 파동, 경향, 수준 등을 검토하여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복수 기초선 설계는 여러 대상이나 상황에 적용하여 개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문제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 평균 비교 기법은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 불안정한 게 아니라 안정적일 때 기초선의 변화의 폭과 기울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다. 다시 한번 평균 비교 분석은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 이루어진다. 그럼 교수님 불안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각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한 번 더 시각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게 바로 불안정할 때 하는 거다. 오케이?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으로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연구자 자신이 자료 수집에 도구가 됩니다. 맞죠?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면서 하는 거.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생성하는 연구도 가능합니다. 자연주의는 질적 연구의 오랜 전통입니다. 참여적 관찰의 경우 연구자의 평행성이 통제되는 게 아니라 확대되죠. 내가 실험 대상자하고 같이 참여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알게 모르게 연구자의 편향성이 확대될 수 있어요. 개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되는 게 아니라.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 친밀감이죠. 라포 형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 49번 타당도입니다. 하나의 척도가 그것이 측정하자는 개념과 연관된 통상적 합의와 일치하는 정도는 구성 타당도다. 개발된 측정 도구의 측정 값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측정 도구와 비교하는 것은 동시 타당도다. 측정하려는 개념이 포함된 이론체계 안에서 다른 변수와 관련된 방식에 기초한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다. 기준 관련 타당도, 다른 말로 기준 타당도는 기준 변수의 발생 시점에 따라서 동시 타당도, 예측 타당도로 나뉘기도 한다. 그렇죠.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정답. 일단 리을이 맞는 거죠. 디귿 틀렸고 기억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척도가 그것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연관된 통상적 합의와 일치하는 정도. 이거는 뭐다? 내용 타당도입니다. 측정하려는 개념이 포함된 이론체계 안에서 다른 변수와 관련된 방식 이거는 뭐다? 이건 구성 타당도입니다. 따라서 옳은 거기 때문에 니은, 리을 어디 있습니까?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문화기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기술지. 대표적인 저기 뭘로 들어가죠? 내용 분석법으로 들어가죠. 특정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유형으로 비판적 문화기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자적 관점과 외부자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개방 코딩, 추 코딩, 선택 코딩으로 인과 조건을 발견합니다. 문화인류학과 관계가 깊습니다. 정답 4번이죠. 교수님 왜요? 개방 코딩, 추 코딩, 선택 코딩으로 인과 조건을 발견. 지금 문화기술지잖아요. 민속지학, 문화기술지. 얘는 근거 이론이에요. 근거 이론. 다시 한번 개방 코딩, 추 코딩, 내양 코딩을 인과 조건을 발견하는 게 이건 근거 이론에 해당이 된다. 그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론 장시간 동안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역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